등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골라드리고 그 가운데 탑픽스 딱 하나까지 꼽아드리는 증시 탑5 시간이 또 돌아왔습니다. 간만에 글로벌 증시가 많이 부진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좀 선전하고 있다 느낌은 듭니다만 아쉽게도 브렉시트 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메르스 우려까지 짓눌리는 시장 오늘 반등을 이어나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낙폭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2060선 중반 이제는 2060대도 적응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만큼 지수가 많이 좀 처져 있는 건 사실인데요. 재미있는 부분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 일부 종목에 조금 집중도를 높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일단 팔지는 않는 가운데 선물 쪽은 대단히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 중국장이 오늘 같은 흐름 속에 기록을 냅니다. 상하이종합지수 아직 한창 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2008년 이후 처음으로 상하이종합지수가 5,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주 목요일 날 6.5% 폭락했었는데 일주일여 지나서 곧바로 모든 낙폭을 만회하고 신고가를 내는 무서운 중국의 모습이네요. 오늘 종목 가운데 특징주로서 몇몇 종목들이 시가총액 상위주에서 많이 보여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의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셀트리온의 선전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점 대비 많이 빠진 셀트리온이 현재 10% 넘게 나홀로 급등하고 있고요. 어제 상한가 쳤었고 저희가 출발 전시와이드 일부에서 짚어드렸던 바이로메드도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 또 11%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쑥쑥 모습을 시가총액에서 드러내는 것이 특징인 날이기도 한데요. 오늘 어떤 종목을 사볼 수 있을까요? 5종목 얘기 들어봅니다. 함께 해주실 분 모셔보죠.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어려운 시점에 황민영 멘토님은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종목부터 공개합니다. 종목 탑5 오늘 첫 번째로 들여다볼 종목 바로 NH투자증권이 되겠습니다. 증권주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은요. 동부증권입니다. 아하, 이제 감이 좀 오시죠? 증권주 특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시점에서 증권주 특집, 눈이 동그래지실 것 같습니다. 잠시 이유도 들어보죠. 세 번째 증권주는 유안타증권이고요. 네 번째 증권주는 대우증권,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증권주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자, 증권주를 5개 들고 오신 황민영 멘토님한테 왜 이 시점에 증권주냐 묻지 않을 수 없네요. 일단 4월달 증권 업종지수 차트로 봤을 때는 한 4월달 가격까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증권주에 대해서 사실 좀 시큰둥한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왜냐면 네. 너무 당한 분들이 많으셔서. 네, 맞습니다. 증권주 안 볼 거야, 이렇게. 지금 사실 이제 증권주들이 밀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 자체가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이제 공포 심리가 주식시장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바이러스는 결국은 다시 지나가는 이슈예요. 네. 과거에도 이제 우리가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이제 사스 이런 것들도 역시 잠시간의 증시에 충격을 줬을 뿐이지 네. 그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강하게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관심과는 안에서 이제 멀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윗집 모자는 겨울에 살아. 네. 그렇죠? 여름엔 비쌉니다. 따라서 네. 싼 시점에서 우리가 주식을 담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를 특집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일단 금리 인하 쪽에 대한 베팅도 하시는 듯도 하고 사실 이 증권주에 대한 공감대가 좀 있어야 이 뒤에 계속 텔레비전 안 끄고 보실 것 같거든요.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만약에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이 되면 그에 따라서 뭐 증거금리를 높일 수도 있어서 증권주는 그게 좋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6월 15일부터죠. 가격 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가 됩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의 또 우려감을 또 표명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15%에서 30% 확대가 되면은 좀 두려움을 또 금치 못하죠. 네네. 그래서 그에 따른 이제 주식시장 거래 대금 좀 오히려 감소하지 않을까라는 건데 네네.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들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주식은 어느 정도의 도박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네, 너무 안전한 걸 원하는 네. 분들은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주식을 한번 투자를 했을 때 만약에 15%가 아닌 뭐 15% 이상의 그 수익을 한번 경험을 해보신다면 오히려 더 많은 자금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마이너스 30은 생각 안 하시고 오로지 플러스 30을 기대하시면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요. 우리가 또 흔히 고통 아팠던 기억들은 잘 있습니다. 올라갔을 때 그 환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도 있기 10번 읽고 때문에. 한 번
그렇죠. 네. 주식시장에서 또 돈을 잃었다고 하시는 분들보다 한 번 벌면은 돈을 잃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를 또 안 하세요. 그렇죠. 어쨌든 그런 것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어쨌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좀 부인을 분명히 했긴 했지만 주식 거래 시간을 30분 정도 연장을 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슈도 한번 나왔었죠. 결국 이제 이거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다면 결국 올해 같은 경우에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대책들이 꾸준하게 시장에 누출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했을 때가 또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바로 이렇게 악재가 발생됐을 때 그런 시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증권주 지금 이제 산다란 좋은 관점에서 밀짚모자 겨울에 산다 얘기하셨는데 이전 고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정말 엄청난 상승을 예상하시고는 증권주 들고 나오신 거예요. 이전 고점을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엄청난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워낙 엄청 빠진 것 같아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을 어느 정도 확인했겠지만 지금 실적과 비교해 본다면 분명히 더 올라가야 되는 자리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이제 공포 심리 때문에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그에 따라서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아직 없겠지만 결국은 여러분들이 증권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나중에 이제 시장을 다시 오픈했을 때 그때는 분명히 증권주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잠시만요. 그러면은 증권주는 이전 고점도 뛰어넘을 수 있는데 그럼 혹시 시장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시장은요.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어쨌든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악재 때문에 국내 시장은 너무나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인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빠졌다는 거죠. 네, 시장의 어떤 자금들의 규모 자체가 투기적인 쪽으로 이제 일부 거의 다 쏠림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또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경색되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이슈는 어느 정도의 그 주가 흐름 그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관련주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건 힘이 좀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수급들이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이제부터 6월달 부근에서는 다시 한번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또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파도가 한번 지나가면 시장도 힘을 다시 얻을 것이고 증권주 오늘 보자 했던 것은 단순한 짧은 트레이딩 약간 수익 보자 싸졌으니까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이 전에 가격 제일 높았던 가격 이상을 바라보고 오늘 얘기하는 거다 얘기하셨습니다. 증권주 특집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증권주를 볼 때가 왔다. 첫 번째 증권주입니다. 바로 NH투자증권인데요. 국내 업계 1위 증권사라고 하셨죠. 역시 가격을 안 볼 수가 없는데 17,500원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는 일단 12,500원 정도. 네, 맞습니다. 현재 12,600원, 650원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NH투자증권 모르시는 분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증권이 합병돼서 설립된 국내 1위의 증권업체고요. 지금 NH투자증권 쪽에서의 어떤 그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첫 번째가 IB 쪽, 인베스트먼트 뱅크, 즉 투자은행 쪽에서의 사업 경쟁력입니다. NH투자증권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노션하고 LIG, 엑스원 그리고 제주항공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호 HT, LED 업체죠. 상장 주관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LIG 엑스원하고 제주항공에 대한 IPO가 지금 남아 있고요. 이런 모멘텀들 이슈가 분명히 시장 안에서는 이제 연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LIG 엑스원 같은 경우에 공모 규모만 해도 5천억 정도 이상이 지금 예상되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O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반영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권사가 바로 NH투자증권이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1분기 증권주들 실적은 워낙 좋다라는 건 이제 다들 확인이 됐었던 거고요.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553% 정도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전분기 대비했을 때는 231% 정도의 증가세였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치를 상회했다는 부분 역시 시장에서 우리가 실적 관심주로서 또 부각될 수 있는 하나의 또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거겠죠. NH농협증권과의 합병입니다. 합병에 대한 효과. NH투자증권은 이제 우리투자증권하고 NH농협증권으로 이제 합병해서 새롭게 설립이 됐고요. 1위 업체로서 어느 정도 시장 지배력과 이를 바탕으로 해서 굳건한
어떤 실적을 또 겸비할 수 있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모멘텀들이 발생됐을 때 가장 또 중요한 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NH투자증권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일단 합병 효과 그리고 IB 부문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 그리고 IPO와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상장 주관사 역할을 맡고 있다. NH투자증권을 증권주 가운데 첫 번째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증권주 특집으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부분은 바로 증권주들의 차이점을 모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 내부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텐데 두 번째 증권주 공개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증권주는요, 동부증권 갖고 나오셨습니다. 여신전문 금융회사 채권 인수 분야 1위라고 해주셨었는데요. 네, 뭐 소위 말해서 여전체 인수 1위에 지금 돌풍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여전체 개념 자체에 대해서 약간 약하실 것도 같아서 설명 먼저 들어볼게요. 일단 여신 전문회사라는 건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돈을 빌려주는 데죠. 네. 돈을 빌려주는 그 금융회사를 이제 여신 전문 금융회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여신 전문 금융회사의 그 채권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고, 네. 채권에 대한 인수를 하는 업체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을 그냥 어떻게 거예요. 보면은, 네, 다 풀어드린 거죠, 이거 내용을. 자, 일단 동부증권에 대해서 이제 역시 모멘텀들을 짚어봐 드릴 건데, 네. 첫 번째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물론 이제 다른 증권 업체들도 다 실적이 좋았다는 건 네. 이제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 시장이 좀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증권 업체들도 역시 실적이 바닥을 찍었을 네. 그 시점이 있었는데 2012년도부터 2013년도 그 당시에 증시거래 대금이 많이 감소를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기반의 증권사들의 실적이 많이 하락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동부증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하고 이제 파생 상품 운영을 활발히 해서 이 수익을 통해서 증권업이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83억 원의 정도의 네.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봤을 때는 그 전년도 대비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의 또 증가세를 보였던 대표적인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보통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증권주 하면 아이고 시장에 가야 되는데 뭐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뭐 금리 인하 정도로만 연결하시는데 증권 회사 자체가 뭐 우리 개미들을 상대로 그런 영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과거에는 브로커리지 수수료 그 기반 자체가 좀 컸던 그런 컸었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투자의 그 범위가 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투자 운용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매출에서 좀 크게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달아드리면요. 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거의 4배 정도의 실적 증가가 나왔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이제 4배 정도가 증가세가 나왔다는 거. 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동부증권 쪽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MTS라는 겁니다. 네, 그게 MTS가 뭔가요?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가 아닌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제 거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MTS 시스템에 대한 거의 인기몰이가 한번 기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이 이제 보통의 이제 기업들의 경우에는 네.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존에는. 하지만 이번에 MTS 즉 동부증권에서 나온 MTS는 기존의 그런 이제 편의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이용자의 거의 취향까지 맞춘 그 감성적인 그런 만족감까지 줄 수 있는 그런 트레이딩 시스템이 나왔거든요. 따라서 네. 이게 지금 시장에서 또 어느 정도의 또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건 이쪽에 네. 대한 수요도 한번 수요에 대한 증가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동부증권도 그래서 두 번째 탑픽 종목으로 꼽아봤습니다. 네, 사실 뭐 증권주는 뭐 삼성증권, 대우증권, 뭐 NH투자증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가 또 동부증권의 새로운 매력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성 어플 MTS 얘기도 있었었고요. 또 채권 쪽에서 상당히 강점을 보이면서 장사를 잘해서 실적을 나홀로 굉장히 많이 챙겼던 동부증권 얘기 있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증권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만한 종목이네요. 네, 과거 동양증권이었었던 유안타증권이 세 번째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후강퉁이 이미 시행됐는데 10월달 선강퉁까지 시행되면 엄청 좋아질 거다. 예. 네, 맞습니다. 유안타증권
사실 동양증권이라는 얘기를 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왜냐면 이미지 인식 자체가 이제 과거에 좀 아픈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유한타증권은 새롭게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과거의 동양증권에 대한 어떤 이미지 자체를 버리시고 그 자체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역시 유한타증권의 경우에는 대만 업체에 인수가 됐기 때문에 중화권 투자에 대해서는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업체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거의 리테일 사업 부분에 거의 집중됐던 강점을 보였던 동양증권이 유한타증권, 대만의 유한타증권으로 인수가 돼서 중화권에 대한 이제 투자 분석 그리고 영업망에 또 강점을 지니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후광퉁에서 10월달 성광퉁 지금 예정이 돼 있죠. 성광퉁까지 봤을 때는 유한타증권이 그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적도 역시 같이 한번 보시게 될 건데요. 1분기 이제 흑자 전환에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사실 다른 증권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도 역시 이제 지난해 실적이 좋아지고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좋았는데 역시 이제 과거 2013년도였죠. 동양 사태. 그래서 이제 6분기 연속으로 이제 적자 행진을 이어오다가 올해 1분기 292억 원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겨우 이제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거의 3월 달이었죠. 대만의 그 유한타 그룹 자체가 이제 거의 공중분해가 되다시피 했던 동양증권을 인수하고 나서 첫 흑자를 전환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유한타 증권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앞으로에 대한 어떤 투자, 확실하게 이제 투자를 해서 유한타 증권을 좀 키워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그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스토리 전개상으로 봤을 때 유한타 증권에 대한 앞으로 관심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10월달 역시 성광퉁이 지금 허용이 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난해 이제 후광퉁 효과를 봤을 때 유한타 증권이 그 안에서 정말 큰 시세를 한번 냈었죠. 그리고 오는 10월달 같은 경우에 선전 홍콩 증시 교차로 거래를 허용을 시키는 성광퉁을 시행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기 때문에 유한타 증권이 그 증권사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수혜 종목 으로서 꼽힐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유한타증권이 말씀해 주셨듯이 뭐 후광퉁에 대한 효과도 있었었고 증권주가 한창 오를 때 굉장한 가벼운 움직임, 상승 탄력을 보였던 그런 종목이었었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후광퉁 관련해서는 뭐 유한타증권도 상당히 대표적이지만 아까 리스트에 삼성증권이 없었었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이 굉장히 후광퉁 관련해서 발빠르게 뭐 중국어로 뭐 곧바로 한국어로 뭐 번역해서 자료를 내고 그래서 관련 그 투자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했다. 도움이 발빠르게 움직인 건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사실 기본적으로 딱 중국에서 이제 후광퉁이라든지 성광퉁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유한타죠. 그리고 굳이 이제 겹치는 그 종목을 같이 가져 나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대장주로서 유한타증권을 가져 나온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주 특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 동부증권, 유한타증권까지 살펴봤네요. 탑4 네 번째 증권주입니다. 네 번째 증권주는 대우증권인데요. 오프라인 브로커리지의 강자. 예, 대우증권 가지고 매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바로 그것 때문에 대우증권의 수입이 수수료 수입, 브로커리지 수입이 많았던 것입니다. 같은 얘기죠? 네, 맞습니다. 대우증권은 정말 전통적인 진짜 역사가 오래된 증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수수료 쪽에서 이제 많은 또 빚을 바라고 있던 증권업체가 바로 이제 대우증권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대우증권을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모멘텀을 본다면 그동안 이제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 장기간의 어떤 금융 이익이 왔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구조조정을 시행했어요. 지점 점포 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인원도 감축을 하고. 근데 오히려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구조조정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일한 증권사고요. 오히려 지점 점포 수를 오히려 늘리는 경영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제 내실을 다지면서 이렇게 점차 이제 사업 영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또 그만큼의 신뢰를 많이 쌓았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대우증권이 좀 그 부분에 가장 큰 강점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1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무려 이제 1,400억 정도를 웃돌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분기 영업이익이 1,400억을 넘어선 것은 2009년도 4분기 이후 거의 5년 만에 기록을 했던 거고요. 이런 이제 그런 경영들 자체가 어느 정도 빛을 발하는 그런 실적이 이번에 나타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우증권의 경우에는 최근에 횡보를 보게 되면은 PB 사업 부분에 조금 더 영향을 강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홍성국 사장이 취임을 해서 대우증권의 PB 사업 경쟁력 강화에 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독보적인 PB 하우스 추진단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PB 사관학교를 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PB 쪽에 대한 사업 역량을 또 확장시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제 투자 포인트를
잡아간다는 부분 자체가 앞으로 PB 사업 부분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대우증권의 또 실적 성장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점까지 한번 우리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리포트 나온 거 보면은 신한 쪽에서 리포트 냈는데 KB금융이 또 하반기에 대우증권의 어떤 인수 얘기도 있기 때문에요. M&A 재료도 살아있는 그런 증권주가 되겠습니다. 대우증권 제가 네 번째 종목으로 얘기 들어봤습니다. 증권주 특집 마지막 증권주입니다. 황민영한테 마지막 증권주 제시합니다. 미래에셋증권 글로벌 자산관리 파트너다. 예, 이거 광고에 나오는 문구 아니죠? 네,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이제 자산관리 쪽이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이제 그런 문구를 많이 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자산관리 쪽에서 본다면 미래에셋증권의 경쟁력이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글로벌 자산관리 쪽에서는 강점을 분명히 지니고 있는 업체라는 게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봤을 때 실적이죠. 올해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3.1%나 증가세를 나타냈고요. 네. 그다음에 미래에셋의 경우에는 이제 IPO에 대한 효과를 하반기에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미래에셋증권이 이제 22일 날이죠. 미래에셋 생명 IPO를 위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이렇게 상장 주관사로 하는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건 미래에셋 생명이 만약에 IPO가 돼서 거래소 시장에 상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지분 가치가 어마어마한 지분 가치가 나오겠죠. 따라서 네. 미래에셋증권이 현재 27.4%의 지분을 가지고 있게 되고 거의 최대 주주입니다. 네. 따라서 하반기에 IPO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바로 미래에셋증권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도 그냥 증권주 가운데 난 그냥 대우할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오늘 증권주의 속속들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5가지 종목 중심으로 한번 쫙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황민영 멘토님이 증권주를 보자라는 관점에서 5가지 종목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NH, 동부, 유한타, 그리고 대우, 미래에셋증권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가장 사볼 만한 증권주 딱 하나만 골라달라고 부탁드리죠. 네, 가장 대표적인 여러분께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이 바로 유한타 증권입니다. 네, 그래요. 아까 핵심적인 내용은 거의 다 얘기하셨나요? 네, 핵심적인 내용들은 다 얘기했고요. 사실 시장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슈, 그리고 모멘텀이 가장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요. 네. 그 재료가 분명히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지금은 아닐 겁니다. 바로 중국이 되겠죠. 네. 따라서 앞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는 과거에도 한 차례 어느 정도의 시세가 났던 그런 모멘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모멘텀을 한번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디스카운트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 그리고 흑자 전환에 대한 성공 스토리, 앞으로에 대한 또 스토리가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그런 업체가 바로 유한타 증권이기 때문에 유한타 증권을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렸습니다. 네, 사실은 최근에 한번 증권주들의 반등이 5월 달에 있었었는데 그 반등폭이 한번 세게 나오고 그 뒤로는 계속 좀 조용히 흘렀습니다. 이렇다 할 사실은 관심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 가격대 정도에서 무리 없이 들어갈 수는 있겠네요. 네, 지금 현재 가격이 5,880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 가격은 이제 매수가는 5,800원 정도, 그리고 5,600원, 이제 6,000원이죠. 5,800원에서 5,600원 이 사이 현재 가격 정도면은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전 고점 자리가 8,000원 정도 구간이잖아요. 이제 8,000원 구간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물리신 분들의 물량들이 8,000원 부근에서는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8,000원 정도 구간대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1차적인 한번 이제 수익 실현 자리로 이제 보고 있고요. 8,000원 돌파하게 되면 끌고 가시면 분명히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요. 현재 가격대에서는 5,500원 정도 자리가 좀 적절한 그 리스크 관리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따라서 5,500원을 손절가로 제시해드리면서 유한타 증권은 탑픽 종목으로 꼽아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증권주 특집으로 보내드렸었는데 증권주를 추천해주신 황민영 멘토님의 탑픽 증권주는 바로 유한타 증권이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의 약진이 돋보이는 하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현대 모비스도 꽤나 매수세를 받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아까 바이로메드, 셀트리온만 말씀드렸는데 코미팜이 또 14.6%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 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중국장 상위종합지수가 5,000선을 돌파한 기록적인 날인데 이번 주 마감 코스피의 종가가 저는 궁금하네요. 출발 증시 와이드에 이어서 증시 탑5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